안녕하세요. 금요사건 파일 디바제식합니다. 2000년 4월 10일 오후 2시 30분 충남 천안시 원성동에 위치한 한 고급 주택에 강도가 침입합니다. 여기는 중소기업을 운영하던 55세 남성 김 씨의 집이에요. 당시 집에 아무도 없어서 범인은 담장을 넘어 손쉽게 실내로 들어올 수 있었죠. 그는 가장 먼저 주방으로 가서 흉기가 될 만한 부엌칼을 챙겼습니다. 그리고는 화장실에 들어가더니 소변까지 보는 여유를 보였죠. 그런데 잠시 후 김 씨의 아내 51세 이 씨가 마침 이때 외출을 마치고 집에 들어옵니다. 안타깝게도 그녀는 곧 인질로 붙잡히게 돼요. 범인은 흉기로 위협을 하면서 있는 돈을 몽땅 내놓으라고 소리쳤죠. 이 씨는 순순히 집에 있던 현금 300만 원을 건넸지만 범인은 여기에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이 씨에게 돈을 더 가져올 사람이 있냐고 묻는데 이때 그녀는 남편을 시켜서 현금을 인출할 수 있다고 답해요. 범인은 1000만 원을 가져오라고 요구했고요. 잠시 후 아내 이 씨는 떨리는 손으로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바로 옆엔 범인이 칼을 들고 위협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때 아내가 기지를 발휘하는데 평소 여보 이렇게 다정하게 남편을 불렀다면 그때는 좀 낯선 호칭을 일부러 붙였습니다. 평소와 다른 분위기를 좀 암시하려고 했던 거죠. 거기에 더해서 말끝마다 알았지? 알았지? 이렇게 반복하면서 다소 어색한 대화를 이어갑니다. 이걸 들은 남편 김 씨가 단박에 눈치를 챘고 그는 즉각 경찰에 신고를 하게 돼요. 얼마 후 경찰이 집을 포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으로 가장한 형사 한 분이 집 안으로 들어가 범인에게 돈가방을 건네줬죠. 범인은 만족해하면서 돈을 받고 바로 집을 빠져나가요. 그 순간 잠복해 있던 형사들이 가스총을 쏘면서 검거작전을 펼쳤고 그때부터 쫓고 쫓기는 추격전이 시작됩니다. 이 범인이 상당히 능숙하게 훌쩍 담을 막 타넘어요. 그렇게 6채 정도의 집을 뛰어넘었을 때 마침내 인근 주택에서 형사에게 덜미가 잡혔죠. 현장에서 검거된 그는 당시 32살의 정두영입니다. 그는 천안경찰서로 옮겨져서 조사를 받게 되는데 때마침 이곳에서 과학수사요원으로 근무하던 이관우 경장님이 우연히 이 범인의 얼굴을 보고 좀 낯이 있다고 느꼈어요. 그래서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약 한 달 전 부산 서대신동 살인사건의 범인 몽타주와 비슷한 겁니다. 심지어 확인을 해보니까 그때 사건에서 범인이 남긴 족적 또 신발 사이즈까지 정두영이 신고 있던 것과 정확히 일치해요. 게다가 그는 과거 부산에서 살인을 저질러 실형을 받았던 전과까지 있었고요. 여기에 대해 정두영은 강력하게 부인합니다. 하지만 그 얼굴 사진을 찍어서 부산서에 보내본 결과 목격자가 정확히 이 사람을 범인으로 지목했어요. 자, 지금껏 대범하고 여유로움을 보였던 범죄 행각. 이 범인 정두영은 약 1년 동안 무려 9명을 살해한 연쇄살인범이었습니다. 정두영, 그를 소개하기 전에 일단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유영철에 대한 이야기를 잠시 해볼까요? 그는 2003년부터 2004년까지 노약자와 여성 총 21명을 살해했습니다. 그의 그 무자비한 범죄 행각은 당시 대한민국을 충격에 빠뜨렸고요. 이후 추격자라는 영화의 소재로도 쓰였죠. 그런 그가 검찰 조사를 받을 당시 한 말이 있습니다. 나는 정두영 사건을 보고 범행에 착안했다. 즉 유영철의 롤모델이 된 셈인데요. 과연 정두영은 누구일까요? 그가 이런 어둠의 길로 빠져든 데는 집안 배경이 한몫했다고 볼 수 있었어요. 세 남매 중 막내로 태어났는데 아버지는 태어나기 전에 이미 사망하셨고 어머니가 재혼을 하면서 별 수 없이 정두영은 외삼촌 손에 길러집니다. 그러다 외삼촌이 양육을 포기하고 5살 때 애를 고아원으로 보내요. 그리고 나서 7살이 될 무렵 다행히 어머니가 다시 정두영을 찾아왔지만 또 얼마 안 가서 고아원으로 내쳐졌고요. 그렇게 가족으로부터 2번의 버림을 받은 후 그는 소위 불량한 길로 빠져들었습니다. 이 정두영이 또래보다 좀 키가 작고 왜소한 체격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처음에는 자기 자신을 지키기 위해 폭력을 사용했어요. 15살이 돼서 고아원을 나온 후에는
이젠 물건을 훔쳐서 내다 파는 방식으로 생계를 이어갔고요. 그러던 1986년 5월, 18살이 된 그는 부산의 한 초등학교에 강도를 목적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여기서 교사와 딱 맞닥뜨린 거예요. 그대로 흉기로 찌르고 도주해버렸죠. 다행히 급소를 피해서 생명엔 지장이 없었는데요. 아니 근데 한 달 뒤에 정두영이 자기를 검문하던 방범대원을 또 칼로 찔러서 살해합니다. 이 일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1998년 시간이 지나서 출소하게 되는데 아니 얼마 안 가서 또다시 절도로 6개월간 재수감에 처해지죠. 그렇게 1999년 갓 출소한 정두영에게는 사랑하는 여자가 있었습니다. 그녀와 가정을 꾸리고 싶었고 또 경제적으로도 부족하지 않은 삶을 살고 싶었어요. 그러기 위해선 집과 또 본인의 직업이 있어야 하잖아요. 그래서 생각한 게 PC방이었죠. 근데 그러려면 돈이 필요합니다. 이때 정두영은 한 10억 정도 있으면 모든 걸 이룰 수 있으리라 생각했고 본격적으로 마음 먹습니다. 돈을 벌겠다고. 그리고 그 방법은 황당하게도 강도짓이었어요. 그러니까 일을 하는 게 아니라 훔쳐서 10억을 벌겠다는 거예요. 이때부터는 아예 강도를 자기 직업으로 삼았던 거고요. 1999년 6월 2일 부산 서구 부민동에 있는 한 고급 주택에서 살인사건이 벌어졌습니다. 피해자는 여기서 일하던 58세 가정부였는데 화장실에서 발견됐어요. 양손이 결박당한 채 바닥에 머리를 찧은 흔적이 있습니다. 몸에는 흉기로 찔린 상처뿐만 아니라 주먹과 발로 폭행을 여기저기 당한 상흔도 보였고요. 굉장히 잔혹하게 살해된 모습이죠. 집안에서는 현금 40만 원 정도가 사라졌는데 이걸 본 경찰은 피해자가 너무도 오버킬을 당한 거 아니냐? 그렇다면 이건 면식범에 의한 원한 범죄일 수 있다라는 데 초점을 맞춥니다. 사실 그 당시 이 사건은 또 다른 이유로도 주목을 받았는데요. 범행이 벌어진 바로 옆집이 부산 고등검찰청 검사장의 집이었다고 해요. 굉장히 그러니까 부촌이었던 거죠. 어쨌든 이 사건에서 범인의 정체는 밝혀내지 못해요. 그로부터 3개월이 지난 9월 15일입니다. 부산 서구 동대신동에 있는 고급 빌라촌에서 또다시 살인사건이 벌어집니다. 피해자 역시 이 집에서 일하던 가정부 50대 조 씨였어요. 온몸에 폭행을 당했는데 심지어 둔기로 잔인하게 공격당해 사망했습니다. 집에서는 770만원가량의 금품이 사라졌고 심지어 바로 옆집에서도 900만원 상당의 금품이 사라졌습니다. 짐작하셨겠지만 지금 이 모든 사건의 범인은 정두영입니다. 그는 10억이라는 돈을 빠르게 모으기 위해서 부잣집만 골라서 강도를 일삼았어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마주친 사람들, 심지어 집주인도 아니고 일하시던 분들까지 가차없이 제거했습니다. 목격자를 만들면 목표 달성에 방해가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정두영은요, 정말 이 피해자를 형체도 알아볼 수 없을 만큼 잔혹하게 살해했거든요. 이게 금품을 노린 강도살인에서는 사실 흔치 않은 수법이죠. 그래서 앞서 형사님들도 원한 범죄라고 생각했던 거고요. 또 그는 범행을 저지를 때 흉기 없이 오로지 목장갑 하나만 끼고 진입했습니다. 해녀나 불신 검문을 당할 것에 대비해서 평소에 범행 도구를 아예 소지하지 않았던 거예요. 대신에 그 집에서 흉기를 찾은 거고요. 그렇게 두 번째 강도살인을 저지른 지 한 달 만인 10월 21일, 이번에 정두영은 울산 남구의 한 고급주택에 진입합니다. 집안에 50대 어머니와 24살의 아들이 있었어요. 네, 정두영이 먼저 50대 어머니를 맨손으로 마구 폭행했죠? 이 소란을 들은 아들이 2층에서 내려오니까 이번엔 신발장 위에 있던 망치로 아들의 머리를 가격합니다. 그렇게 순식간에 2명의 목숨을 앗아간 거예요. 이후 안방을 뒤져서 현금과 귀금속 등을 챙겼고 피가 묻은 옷 갈아입고 또 자기가 남겨둔 족적, 지문까지 말끔히 치워두는 치밀함을 보였는데요. 다음 해인 2000년 3월 11일 부산의 대표적인 부촌 서구 서대신동 고급주택단지에서 낮 12시 30분쯤 한 이웃이 수상한 소리를 듣게 됩니다. 옆집에서 들리는 것 같은데 쿵, 쿵, 쿵 이렇게 일정한 소음이에요. 공사를 하나 싶었죠? 근데 이 소리가 무려 2시간이 넘게 이어졌어요.
사실 이건 끔찍한 범행에서 비롯된 건데요. 같은 날 오전 정두영은 미리 점 찍어둔 그 고급 주택의 담벼락을 넘어 침입합니다. 여긴 사업가 박 씨의 집이었어요. 정두영이 먼저 마주친 건 가정부 김 씨와 또 집주인의 처형이었죠. 그리고 잠시 후 두 사람은 모두 양쪽 갈비뼈가 부러진 채 두개골이 골절되면서 처참한 모습으로 살해당합니다. 이후에 그는 집을 막 뒤지더니 있는 없는 금품을 다 쓸어 모았어요. 그런데 마침 이때 현관문이 열리더니 누가 들어오는 소리가 들립니다. 오전에 운동을 나갔던 집주인의 아내 38살 박 씨였어요. 그녀와 마주친 정두영은 다짜고짜 야구 방망이를 들더니 마구 폭행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아내가 제발 살려달라라고 막 빌면서 자신에게 갓난아기가 있다는 걸 말해요. 실제로 이 집 거실에 17개월 된 아기가 있었고요. 순간 정두영은 마음이 약해졌습니다. 그래서 대신에 박 씨에게 이불을 뒤집어 쓰고 있으라고 명령했고 이후에 아령 하나를 들고 집에 있던 금고를 내려치기 시작합니다. 쿵, 쿵, 쿵. 이게 바로 그 소음이었던 거죠. 당시 상황을 좀 생각해보면 거실에는 피해 젖은 시체 두고 그리고 이불을 둘러쓰고 벌벌 떠는 아내 갓난아기까지. 이 상황에서도 그의 목적은 2시간 동안 오직 하나입니다. 금고에 있는 돈을 가져가야 한다는 것. 그렇게 2시간이 지나고 금고문이 열리자마자 정두영은 현금 700만 원을 들고 사라졌죠. 그가 떠나기 전에 피해자에게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아기 잘 키워. 신고하면 죽는다. 여러분, 자신의 얼굴을 본 목격자를 지금 정두영이 처음으로 살려준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추 경찰 조사에서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그 여자를 죽이면 아이는 엄마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이건 과거 자신이 2번이나 친모에게서 버림받은 상처에서 온 거겠죠. 어쨌든 강도살인은 계속됩니다. 그로부터 다시 한 달 후인 4월 8일에 정두영이 또다시 담장을 뛰어넘었죠. 이번엔 부산 동래구 온천동에 위치한 한 철강회사 회장님 저택입니다. 뒷문을 통해서 주방으로 침입을 한 후에 먼저 과도를 챙겼어요. 같은 수법이죠. 그리고 얼마 후 이 회장의 부인 70대 손 씨와 맞닥뜨립니다. 즉각 그녀의 목을 찔렀는데 이걸 가정부가 목격하고 비명을 질렀죠. 그녀 역시 살해했어요. 뒤이어 이 집에 있던 70대 친척 김 씨 또한 정두영에게 구타당한 채 실신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는 회장 정 씨를 안방으로 끌고 가서 금고를 열게 했어요. 거기서 현금과 수표 2,400만 원을 챙겼고요. 이후 정 회장 역시 수차례 찔러 살해하고 도주합니다. 그나마 이 집에선 앞서 구타당했던 친척 김 씨만 간신히 숨이 붙어있는 상황이었죠. 아니, 지금까지 도대체 몇 집을 턴 거고 몇 명을 죽인 거예요. 그래도 그나마 생존한 2명의 사람, 아기 엄마 박 씨와 또 회장의 친척 김 씨입니다. 이 2 사람의 증언을 토대로 정두영의 몽타주가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이게 그때 당시 유명한 공개 수배 프로그램 사건 25시를 통해 전국적으로 알려집니다. 자, 이렇게 얼굴이 알려지면서 그는 이제 추적을 피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지역을 옮기게 되는데요. 이번엔 충남 지역으로 와서 범행을 이어갔죠. 그러다 앞서 소개한 그 천안 강도인질극 사건에서 눈썰미 좋은 경찰의 레이더에 걸렸고 드디어 그의 살인폭주를 막을 수 있었던 겁니다. 정두영. 그는 1999년 6월부터 2000년 4월까지 10개월 동안 무려 9명을 살해하고 10명에게 중경상을 입혔습니다. 그 이전에 원래 전과 있던 방범대원 살해까지 합치면 총 10명의 목숨을 빼앗은 거죠. 그렇게 그가 지금껏 훔친 돈은 약 3억 2천만 원. 검거 당시 통장에 1억 3천만 원이 있었고요. 또 부산 해운대에 전세 아파트도 얻었더라고요. 근데 사실 이건 좀 경찰들에겐 의외의 모습이었습니다. 대부분의 강도범들이 돈을 훔치면 그걸 유흥비로 좀 흥청망청 쓴다고 해요. 그것과는 좀 다른 패턴이었죠. 오로지 그 10억이라는 목표를 위해서 그리고 행복한 가정을 꾸리기 위해서
이 목적 자체는 좋아요. 근데 그 방식은 살인과 강도, 그러면서 남의 가정까지 산산조각 냈습니다. 참고로 정두영의 그 동거녀 그리고 예비 장모는 큰 돈을 덥석덥석 잘 모아오는 정두영을 정말 성실하고 착한 사업가로만 알고 있었다고 해요. 그 사람들도 완전히 속은 거죠. 이후 재판이 진행되었고 정두영은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은 이후 이게 그대로 확정됩니다. 그리고 현재 대전교도소에서 미결수 신분으로 복역 중이고요. 끝이 아닙니다. 그러다 지난 2016년 9월에 사람들의 기억에서 점점 잊혀져 가던 정두영이 다시 뉴스에 등장했어요. 그때가 복역 한 15년, 16년 만인데 정두영이 탈영을 시도했다는 소식이었죠. 2016년 9월 8일 아침 7시 그는 작업장에 몰래 숨겨둔 사다리를 챙겼습니다. 정두영이 평소 이 작업장에서 전선을 만드는 일을 했는데 그때 플라스틱 재료를 하나하나 모아서 길이 4m짜리 접이식 사다리를 만들었다고 해요. 그리고 이걸 이용해서 교도소 담벼락을 향해 질주했던 거고요. 잠시 좀 설명을 드리면 그가 수감되어 있던 대전교도소는 총 3중 구조의 담장입니다. 첫 번째는 철조망 벽, 그 두 번째는 감지 센서가 있는 벽, 마지막으로는 이제 외부로 향하는 담인데 정두영이 먼저 철조망 위에 모포를 덮었어요. 그리고 사다리를 밟고 올라갔죠. 두 번째 담 역시 같은 방식으로 넘는 데 성공합니다. 그러니까 사다리와 모포예요. 그리고 나서 서둘러 세 번째 담에 가려고 했는데 이때 두 번째 담에서 감지 센서가 작동하게 된 거죠. 세 번째 담에 서둘러 사다리를 걸치는데 순간 사다리가 훅 휘어지면서 부서졌고요. 그렇게 정두영은 얼마 안 가 교도관들에게 붙잡힙니다. 이게 탈옥을 시도한 지 7분 만의 일이었어요. 만약에 사다리가 부러지지 않았다면 간발의 차이로 담을 넘어 탈옥에 성공했을 수도 있죠. 결국 그는 이 일로 도주 미수죄가 기소돼서 징역 10개월을 추가로 선고받게 됩니다. 한편 정두영에게는 직업살인범이다 라는 별명이 붙어 있습니다. 그저 돈만을 위해 평범한 삶을 나도 살고 싶다라는 욕망 때문에 살인을 저질렀다는 그 동기인데요. 근데 여러분, 재차 말씀드리지만 그 방식이 너무도 잔혹해요. 피해자 칼로 마구 찔렀고 형체를 알아볼 수 없었고 몽둥이 같은 걸로 구타하는 그야말로 과잉 공격 살인을 자행한 거죠. 어쩌면 그의 살인 본능이 단지 돈이라는 허울 좋은 핑계로 포장된 건 아닐까요? 정두영은 체포가 됐을 당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안에 악마가 살고 있어요. 아니요, 이 말은 틀린 것 같아요. 정두영 그가 이미 악마 그 자체였으니까요. 지금까지 금요사건 파일 디바제시카였습니다.